윤석열 전 총장 행보부터 좀 들여다보죠. 충청도 또 광주를 비롯해 호남을 방문한 데 이어서 이번에 보수의 텃밭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 방문, 이 행보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여러 메시지를 냈는데 강주에서는 어쨌든 좀 더 민주화의 긍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좀 더 이렇게 중도 확장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런 것이 계속 지지율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대구라고 하는 전통 보수에 가서 본인의 지지율을 다시 좀 더 충전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없는 어쩌면은 강주에서 했던 이야기와 대구에서 했던 이야기가 다르고 또 대구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뭐 밀란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대구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만 대구가 고향인 사람들도 정말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 오늘 뭐 준비 안 된 후보의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밀란 부분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대구 봉쇄론에 이제 윤 전 총장이 분노를 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건데 이 얘기를 듣고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의료진과 이 시민들의 그 노력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뭐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 이 시민들의 그 자존심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그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철없는 미친 소리라고 좀 다소 격앙된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격앙된 표현인 건 맞지만 지난 2월에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 그리고 정부의 공식 문서 마지막으로 당시에 이 홍익표 수석 대변인들이 대구 봉쇄라는 발언을 꺼낸 것 그로 인해서 대구와 TK 지역 시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것은 이런 격앙된 말이 아니라 더한 말을 써서도 저는 비판할 수 있는 아주 큰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신천지발 이 코로나 집단 감염이 대구에서 시작되면서 멀쩡한 대구 지역 주민들, 아무 잘못한 게 없는 대구 시민들도 차별의 시선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심지어 수도권의 일부 가게에서는 대구 시민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납득하기 힘든 조치까지도 아름아름 있어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구 시민들이 보여줬던 좀 눈부신 시민의식, 그 당시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까 주말에 차가 한 대를 안 지나다녀요. 8차선 왕복도로에. 그 정도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했던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칭찬하기 위한 발언인 것이지 저기서 굳이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디인가? 굳이 뭐 다른 지역을 깎아내리기 위한 발언이겠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는 것인데 자꾸 말꼬리 잡기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주요 대선 주자들이 하고 있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염려가 조금 되는 대목이고요. 네. 한 가지 더 이제 시원시원한 발언을 하면서 저는 할 말을 했다고 봅니다만 언론이나 또는 이제 상대당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 말의 진위보다는 단어 하나 뭐 토시 하나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부끄러운 정치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만큼 그 부분에서는 아마 메시지 팀에서 조금 더 꼬투리 잡힐 부분이 없게끔 좀 가다듬는 그런 작업도 이제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계산된 발언인지 아니면 계산이 없는 발언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글쎄요, 뭐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 메시지 팀이 원고를 써준다고 해도 네. 제 생각에 윤석열 후보가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어떤 신념이 분명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지역 관련된 이슈건 경제 관련된 이슈건 써준 메시지 그대로 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대구의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초기 그 집단 유행을 극복해낸 것에 대한 그리고 의료진의 어떤 헌신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치하하는 걸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지역 여기 뭐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 이런 확대 해석이 나올 줄은 저도 방송 참 많이 하고 합니다만 네. 꼬투리 잡기가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구 봉쇄 이야기를 우한 봉쇄에 빗대서 이야기했고 대구 봉쇄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방역 전문 용어였고 그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봉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게 다 해명돼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우한 봉쇄와 같은 봉쇄의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동안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것도 공부 안 됐다는 점. 그리고 대구의 고립과 대구의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전남, 강주 이런 데서 대구의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그 대구의 방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움을 줬고요. 대구는 결코 고립되지도 않았고 대구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물론 대구 분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빨리 이것을 극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칭찬을 하는 건 좋은데, 대구의 감정을 어떤 의미에서 지역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듯한 이런 발언들, 그리고 상당히 좀 철없는 미친 소리 이런 건 뭐 거의 웬만한 사람도 잘 쓰지 않는 용어고요. 이런 거는 그냥 사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고집을 피우면 다음이 없고요. 사과를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생깁니다. 이런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TK 지역, 대구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대구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나친 강성 보수 성향인 것처럼 프레이밍이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그게 또 코로나 1차 유행과 맞물려서 대구 지역 주민들이나 TK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차별적인 시선으로 가다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 방역 용어라고 하셨지만 처음에 봉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어쨌든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그때 물러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명으로 방역 용어라는 것을 들고 나왔던 것인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면 홍익표 대변인이 굳이 물러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구의 어떤 중요한 민주화의 기념비적인 곳들을 참배하면서 대구는 진보적인 도시다, 민주화를 이끌었던 도시다, 이런 발언을 한 게 대구에 드리워져 있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강성 보수 도시 아니냐,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걷어내기 위한 차원의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메시지에 대한 두 분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이제 앞서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 120시간 노동 발언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전 총장이 만난 스타트업 대표들의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이제 발단이 된 건데 어떻습니까? 조금 뭐 본인의 맥락은 이게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뭐 이건 상식적으로 주 120시간을 하려면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뭔가를 강조하려고 했던 이야기라지만 이게 계산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만나기를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창업하는 이런 청년 뭐 기업가들을 많이 만난 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지금 판교에 이렇게 잠 못 드는 밤이라고 거기에서 노동자들,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실무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준비가 안 돼 있고 후보자가 이런 것 한마디로 해서 신뢰가 엄청나게 내려가는데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 120시간을 일합니까?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나오는 이야기 돼서 뭐 이거는 그냥 이게 실수가 아니라 그냥 해프닝인 것 같아요.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보시는 거고. 전 이렇게까지 맥락을 왜곡하는구나. 참 이 정치 먼저 하신 분들이 이제 정치 신인인데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누가 봐도 이 발언은 이 스타트업을 만나고 온 그 창업자들 간담회에서 나왔던 발언을 인용한 것이고, 핵심은 윤석열 후보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네. 일률적인 52시간제가 과연 대한민국의 창의성이나 생산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제조업 현장에서도 52시간제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나 경기 침체 효과가 일어난다고 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정부도 계속 유예를 거듭하면서 52시간제를 조금 늦춰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게임 개발을 하거나 좀 집약된 기간 동안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개발해야 되는 스타트업 업체, 또 여러 가지 이 심야에 늦게까지 방송을 제작하는 방송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 특수한 업무의 현장에 따라서 일정 주간이나 일정 월간 같은 경우는 근무를 초과하고, 그 대신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 다음 주나 또는 다음 달에 좀 몰아서 휴가를 가거나 휴식을 취하는 네. 그런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기업과 이 근로자 사이에 그런 자유로운 어떤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인데, 이걸 마치 진짜 일주일에 국민들 다 120시간 일하라, 어느 지도자, 어느 독재자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좀 본질을 보고 우리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과감하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52시간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냐, 정책 토론 한번 합시다.
이게 스타트업 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나는 유연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원칙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정책 토론이 되어야지 120시간, 그거 24시간 곱하기 5 해야 됩니다. 아니,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들 간의 토론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도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죠. 비판할 때 좀 본질적으로 52시간 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취지들, 단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호소하지만 그럼에도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강행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훨씬 수준 높은 대선 정책, 대선 공약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전반적인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여당 대선 주자들도 윤석열 전 총장 발언에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좀 120시간 일하면 그대로 전하면 죽는다. 인권 의식부터 바로 세우라. 누구에게 무슨 엉터리 과외를 받았길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주 52시간을 왜 하고 있는지. 원래 법적으로 지금 40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도 52시간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33개국인가요? 거기에서 뒤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만큼 노동시간이 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가로사와 이런 노동에서의 어떤 여러 사고가 나는 이런 것을 줄여볼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볼까 해서 고심 끝에 나온 거고, 이것을 완전히 100% 강제하기 전까지 유효기간과 이런 또 시범기간을 두고 또 특수하고 유연한 고용도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정해가고 토론해 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해가는 과정인데, 네.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 거기에 나왔던 이제 거기에서 이제 회사 주인들만 만나서 청년 대표들?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 그분들 이야기를 뭐 옮겨서 말한 것처럼 하지만, 그러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종합적으로 자기가 소화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아직 준비 안 된 후보로서의 전행적인 모습이죠. 그냥 그때 들었을 때 자극적이고 좀 센 이야기를 팍 던지면 반응이 오니까 그런 차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무척 아쉽고, 이런 부분은 빨리 철회하면서 본인이 잘못 말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발언도 지금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이제 대구 마지막 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228 기념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마지막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또 평가하십니까? 일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이고 정책이었지만 아직까지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한 닥터나우라는 의료 서비스 앱이 세계 3대 디자인상 IF 어워드 수상하기도 하는 등 혁혁한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모든 게 잘못되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거라 해서 제가 보수 성향이지만 모든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가 대구에 남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잘된 유산을 기여서 거기서 젊은 창업자들 이야기 듣는 건 좋은 행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검사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 입장이 변한 게 아니라 검사로서의 숙명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검사는 당연히 형법 적용해서 법 적용에 위배된 부분이 있으면 기소하고 공소 유지해서 형을 이끌어내는 게 검사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다 했던 것뿐이고, 이제는 검찰총장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와서 또 국민 통합을 신경 써야 되는 정치인 신분이 되어서 볼 때 이분들이 어떤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기소되고 재판의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의 국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한 분도 아닌 두 분을 다 구속 구금시켜 놓는 게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의 메시지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띄워줄 수는 없겠는가? 이 정도 의사는 저는 표현하는 게 입장이 바뀐 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안에 결정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매우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이 전직 대통령들의 구금에 대해서,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론이 조금 변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 국민 통합을 위한 결정,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어려운 통합의 결정을 내렸던 것 같은 그런 결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비단 보수 진영뿐만이 아니라 중도 성향 또 일부 진보 성향에서도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초반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제 당시에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좀 더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면의 어떤 앞으로의 뭐 최종 결과는 우리 장해찬 평론가가 말하듯이 정부의 좀 더 뭐 여러 가지 결단과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가서 대구에서 한 발언은 네. 얼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한 발언과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를 뽑아준 것 이런 건 감사하지만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했고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박근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금 후보는 네. 본인이 검사 시절의 생각과 정치인 윤석열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폭넓게 대구에 가서 대구의 사정을 고려해서 존경할 부분이 많다라든지 이렇게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지역의 눈치 보기, 지역에서 표심을 어떻게든 좀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얕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처럼 당당하게 그 입장을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훈련을 좀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발언을 충분히 했었고 탄핵에 대해서 정당하다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수사에 대해서 수사가 잘못됐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검사로서의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분명히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사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이 맞다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만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그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통합의 정치가 통 크게 있을 수는 없겠는가 하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윤 전 총장 행보와 좀 대비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좀 스킨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 전 원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경선 주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는 많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희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 며칠 사이에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빨리 결정한 이런 거는 정치적 가정으로 봐서는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원장이 이렇게 정치에 뛰어드는 거는 뭐 헌정 질서와 헌정 정신을 위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냥 정치인의 한 사람, 정치 예비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보면 잘 선택한 것 같고 현재 뭐 본인은 세력도 없고 그리고 또 정치에 당장 정당 경험도 없고 또한 국정을 아마 이렇게 국정의 비전을 구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판사, 검사라는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결정하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미래를 구상하고 미래에 뭔가에 손해볼 일에 대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을 좀 더 만회하고 그런 것들의 보호막 그리고 또 그것의 어떤 울타리인 당을 빨리 찾아간 거고 당 내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건 정치인으로서 그나마 제대로 가고 있다. 윤석열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현실을 파악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어떤 그런 행보가 속도감을 내면서 또 검증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제가 기사를 전해야긴 했습니다만은 최 전 원장의 자녀들의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도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런 좀 도덕적 검증 논란이 좀 악재로 작용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어쨌든 입당을 빨리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변인 차원에서 최재형 전 원장을 적극적으로 엄호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저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는 최재형 전 원장이 본인의 입장, 이를테면 입당 이전에 5% 지지율이 안 나오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 네. 정무적으로는 김영우 전 의원 상황실장을 필두로 해서 매우 매끄럽게 공보나 여러 기능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출마 선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 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따라붙는 꼬리표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컨벤션 효과를 저는 그렇게 크게 누렸다고는 좀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여론조사에서 3% 정도이던 지지율이 5% 정도로 상승하긴 했는데 네. 이 정도면 아직 미미하다. 그리고 당내에 홍준표나 유승민이라는 두 축이 버티고 있고 원희룡 지사도 추격을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원탑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뭔가 굵직하고 선명한 메시지나 이 정책들 그리고 출마 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정치 활동은 하고 계시는데 출마 선언 언제 어디서 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내에 하긴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이렇게 대변인 만나고 당원 만나고 의원 만나는 것 대단히 훌륭한 정무 행위입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왜 출마했는지 어떤 정치를 하겠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국회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만 자꾸 캠프에 영입하면서 세력을 늘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갸우뚱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가족과 관련된 증여 의혹이나 이런 건 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언론에서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혹보다는 이 출마 선언을 저는 빨리 다듬으셔서 빨리 하시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본인이 밝힌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